당시 선내 누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겁먹은 큰 눈만 껌뻑거려 조금 멍청해 보이는 길중이는 그해 막 국민학교에 입학해 있었다. 전쟁이 나던 해 4월에 태어나 젖은커녕 미음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해 꼬치꼬치 말랐던 막내아우 길수는 벌써 5살로 퍼런 콧물을 달고 다녔다.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나를 보러 걸어 내려온 어머니가 아무래도 막내는 사람 노릇하기 글렀다고 푸념했던 대로 내가 보기에도 길수는 신체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아직 사팔떡이가 고쳐지지 않았고 팔다리가 앙상하게 마른 데다 안가발이 걸음을 걸었다. 그 나이 또래에 비해 말이 어눌했고 생각 또한 모자랐다. 인제사 우리 식구가 새끼밥 겨우 묵을 만큼 돼서 니를 대구로 불러올린 기다. 길남이 니를 진영바닥에 그대로 놔뒀다간 꼴모습 아니면 장돌뱅이밖에 더 되겠나. 그래도 니는 이 집안의 장남인데 소학교만 마쳤어야 장짜 뭘 해먹고 살겠노. 그런데 길남아 보다시피 중학교 입학 시기를 놓쳐버렸으니 한 해를 집에서 놀 수밖에 없구나. 아직은 우리 식구 입살기에도 빠듯해 니를 당장 학교에 넣을 형편이 못돼서 그랬댔다. 그러나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중학교에 꼭 입학해야지. 이 애미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학교는 남들이 시키는 만큼 시킬 기다. 대구에 온 나를 앞에 앉혀두고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를 들려준 뒤 했던 말이다. 전쟁이 나기 전 우리 가족이 서울에 살 때도 어머니는 당신 옷은 물론 우리 형제의 옷까지 손수 만들어 입혔다. 바느질 솜씨가 있어 당신이 잘 다듬은 소순옷을 입고 집을 나설 때면 이웃 아주머니들이 참으로 잘 지은 옷이라며 한결같게 칭찬하고는 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던 아버지가 생계를 맡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이웃 아주머니들의 간청에 못 이겨 품삯을 받으며 심심풀이 삼아 한복을 만들어주고는 했다. 마산 상업학교를 나온 아버지는 당시 고향 진영읍 금융조합 서기여서 집안 살림이 꽤 넉넉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자가 손재주 좋으면 과습대 팔자되기 쉽다는 말대로 1950년 가을 국군의 서울 수복 직전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말았다.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 당신 혼자만 올북해 버렸던 것이다. 그해 가을이 다 갈 동안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리다 못해 나머지 가족은 11월 초에 피란민 수송용 남행열차를 탔다. 어머니는 한동안 고향 진영에서 어떻게든 생활을 꾸려가려 했으나 서울로 이사할 때 집과 논밭을 몽땅 팔아버렸기에 살아갈 방법이 막막했다. 거기에다 올복한 서울에서의 아버지 행적을 쫓아 추적하는 경찰의 시달림까지 당하게 되자 어머니는 나를 고향 장터거리 주막집에 남겨두고 당신과 세 자식은 외가부치 몇 집안이 살고 있던 대구시로 가서 주저앉게 되었던 것이다. 대구시에 정착하고 난 후 2년 가까이 어머니는 세 자식을 이모댁 문간방에 맡겨놓고 남의 집 고공사리로 떠돌았다 했다. 그 시절은 식구가 하루 두 끼를 죽이나 수제비로 때우기에도 힘에 부쳤던 뒷날 어머니의 해상으로는 배를 가장 많이 골았던 시절이요 가장 더러운 세월이었다. 그러다 작년 봄부터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중고 재봉틀 한 대를 마련해 다시 삭바느질을 시작했던 모양이다. 대구시로 나온 나는 며칠 동안 누나와 길중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막내아우 손을 잡고 큰 길로 나가 낯선 도해지의 지리를 익히며 할 일 없이 빈둥거렸다. 약전 골목은 이름이 골목이지 차가 다니는 포장된 큰 길이었다. 길 양쪽으로는 단층 기와집에 유리 문짝을 내단 약재 도매상과 한약방이 즐비했고 갖가지 약초가 건초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 거리로 나서면 감초 따위를 작두로 잘게 쓰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상큼하게 코에 스쳤다. 어떤 날은 마당 깊은 집에 쌔빵살이 하는 옆방 순아 누나와 함께 장간동에서 2km 좀 떨어진 방천까지 길수 손을 잡고 따라가기도 했다. 순아 누나는 제 엄마가 가져오는 갖가지 헌 중고 군복을 세탁하러 날마다 방천으로 나갔던 것이다. 방천은 대구시를 관통하는 유일한 큰 개천으로 그곳에 나가면 시골 장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대체로 아녀자들이었다. 당시 수도 사정이 아주 나빴던 대구 사람들은 모두 그 방천을 빨래터로 이용하고 있었다. 자갈바닥에 드럼통을 세워놓고 그 아래 장작불을 지펴 빨래를 삶아주고 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그렇게 바깥으로만 놔두라도 어머니는 한동안 모르는 척 내버려 두고 있었다. 나 또한 단칸방에서 바느질하는 어머니와 마주보고 앉아있기가 고욕스럽기도 했다. 아니,
어머니보다 우리 방을 찾아오는 손님 탓으로 방 안에 앉아있기에 눈치가 보였다. 바느질감을 맡기랴, 독촉과 확인을 하랴, 만든 옷을 찾아가랴, 이래저래 집에는 여자 손님들의 발길이 잦았다. 그들은 대체로 한창 피어난 아리따운 젊은 여자들이어서 옷을 찾아가려 한바구음을 물고 와서 서둘러 새 옷을 입고 치수와 모양새를 보기 위해 입고 있던 치마 저고리를 서슴없이 활활 벗었다. 또한 철없는 여자들은 내가 듣기에 거북한 술집 세계 특유의 남녀 문제를 서슴없이 짓거려 어머니가 내 눈치를 살필 때도 있었다. 멍충아, 이럴 땐 자리를 떠야지. 나는 어머니 눈짓을 그렇게 받아들여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버리곤 했다. 벌써 3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 않으니 마당 깊은 집에 살던 나이 많던 분들은 다들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당시 그 마당 깊은 집에는 여러 가구가 휴전 직후에 어수선한 세월을 함께 넘겼다. 내게는 그 집이 대구 생활의 첫 시작이었기에 비록 사람 수는 많지만 그 모습이 더욱 선명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른다.